기원전 만 3000년경 사람들이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오아시스 주변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구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의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비교적 좋은 방랑자들이었을 것이다. 이 기원전 8500년 야생식물이 밀에게 자리를 내어준 뒤 이 오아시스에는 1000명이 사는 마을이 생겼다. 마을은 크지만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허덕였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 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 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그 DNA의 복사본 개수로 측정된다. 만일 더 이상의 DNA 복사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종은 멸종한 것이다. 돈이 없는 회사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한 종이 많은 DNA 복사본을 뽐낸다면 그것은 성공이며 그 종은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000벌의 복사본은 언제나 100벌보다 좋다. 인동업 혁명의 핵심이 이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지만 이런 진화적 계산법에 왜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 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거래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업 혁명은 덫이었다. 사치라는 덫. 농업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했다. 버섯과 견과류를 채취하고 사슴과 토끼를 사냥했던 호모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영구히 정착해서 밭을 갈고 밀씨를 뿌리고 강에서 물을 끌어오게 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단계별로 일어났고 각 단계는 일상생활의 조그만 변화를 포함했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7만 년 전 중동에 도착했다. 그 후 5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농업 없이 번성했다. 그 지역의 자연 자원은 인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절에는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았고 궁핍한 시절에는 약간 덜 낳았다. 인간은 다른 많은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전자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풍족한 시절의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어려운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번식력이 떨어진다. 이런 자연적 인구 조절에 문화적 메커니즘이 추가된다. 아기와 어린이는 아기와 어린이는 동작이 굼뜨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들에게 부담이었다. 사람들은 3에서 4년 터울로 애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여성들은 24시간 내내 늦은 나이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터울을 두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금욕, 낙태, 때로는 유아 살해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어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가끔 미라를 먹었지만 이것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약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물러가고 온난화 시기가 도래됐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내렸다. 새로운 기후는 중동의 밀을 비롯한 곡물에 이상적이었고 이들은 중식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밀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밀이 퍼지는 데 기여했다. 야생식, 야생곡식은 키질을 하고 껍질을 까고 익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곡류를 임시 양용지로 가져와서 처리해야 했다. 이 밀 나달은 작고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양용지로 오는 동안 일부는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게 마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오솔길과 야영장 주위에 점점 더 많은 밀이 자라게 되었다. 사람들이 숲과 덤불을 불태우는 것은 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불은 크고 작은 나무들을 제거해서 밀과 여타풀들이 햇빛과 물, 영양소를 독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했다. 밀이 특히 풍부하고 사냥감과 여타 식량 지원이 풍부한 곳에 계절별로 혹은 아예 영구히 캠프를 차린 것이다. 처음에는 수학기에만 4주간 캠프를 차렸을지 모른다. 한 세대가 지나자 밀이 번식하고 퍼져나감에 따라 수학 캠프는 5주로 다시 6주로 늘다가 마지막에는 정착 마을이 되었다. 그런 정착촌의 증거는 중동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특히 레반트 지역이 대표적인데 기원전 12,500에서 9,500년에 이곳에서 나투프 문화가 번성했다. 이 나투프인들은 수렵 채집인으로서 수십 종의 야생 동식물을 먹이로 삼았지만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야생 곡물을 집약적으로 채취하고 가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돌집과 곡물 저장고를 짓고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곡물을 저장했다. 또한 야생밀을 수확하기 위해 한 돌낫, 밀을 빻는 돌 막자와 돌 막자 사발 등의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다. 기원전 9500년 이후 나토프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곡물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한편 이것들을 좀 더 정성 들여 재배하기 시작했다. 야생 곡물, 야생 곡물을 채취해서 일부를 따로 보관했다가 다음 계절에 씨를 뿌렸다. 씨를 되는 대로 표면에 뿌리는 것보다 땅속 깊이 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갱이질과 쟁기질도 하기 시작했다. 이 밭에서 잡초를 뽑고 기생충을 막아주고 물을 대고 비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곡물 경작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되면서 야생 동물 식물을 사냥하고 채집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수렵 채집에 있는 농부가 되었다. 야생 밀을 채집하던 여자가 단번에 재배용 밀을 경작하는 여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업으로 결정적 이행이 이뤄진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원전 8500년이 되자 중동에는 여리고 같은 영구 정착촌이 여럿 나타났다. 이곳의 거주민은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기는 젖을 일찍 뗐다. 죽 같은 이유식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밭에는 추가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먹을 입이 늘면서 여분의 식량은 재빠르게 고갈되었고 따라서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다. 질병이 들끓는 정착지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유를 덜 먹고 곡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죽을 더 먹으려 형제자매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어린이 사망률을 급격히 치솟았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최소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출생률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앞질렀다. 사람들은 계속 이전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